1993년 10월 25일 오후 3시 17분경에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 비중견기업 대표이사였던 48세 구 씨의 자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이 집 안방에서 75세인 구 씨의 어머니 송 씨와 46세 아내 정 씨가 머리와 얼굴이 함몰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구 씨의 남동생 A 씨였는데 마침 그날 이제 월급을 타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러 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A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평소랑은 좀 달랐대요. 집 대문이며 현관문이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집안이 휑하니 조용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순간 이 모든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어머니 송 씨는 이불 위에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고 형수는 피범벅이 된 채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미 형수인 정 씨는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나마 어머니 호흡이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도 이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게 돼요. 검안 결과 시신의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구 씨 아내인 정 씨는 머리에만 무려 25군데 망치로 맞은 것으로 보였고요. 송 씨의 머리에도 18군데, 그러니까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의 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냥 얼굴 부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봐야 돼요. 범행 추정 시각은 2~3시간도 흐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요.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망치, 야구방망이, 흰 장갑까지 발견이 됩니다. 누군지 모를 범인이 범행 도구는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대체 누굴까?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고급 주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의 짓이 아니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A씨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대문까지 다 이제 활짝 열려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상한 건 정씨 소유의 엘란트라 차량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라지고 또 그 이외에 훔쳐간 금품은 없었다는 거예요. 안방 장롱에 이제 서랍이 2개가 열려 있었는데 집을 뒤졌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었어요. 서랍 안에 되게 비싼 폐물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그리고 2층에 있었던 금고도 그대로. 손을 댄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으면 두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것들을 과연 그냥 지나쳤을까? 경찰도 여기서부터는 초반에 생각했던 그 강도, 이 가능성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강도 살인이 아닐 수도 있고 범인은 정씨 소유의 차를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주 목적으로 차를 훔친 거지 어떤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차를 훔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나 현장에서 좀 소름 돋는 게 발견이 되거든요. 안방 화장대 거울에 여성용 회색 눈썹 연필로 굿땡땡 기억하라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던 거예요. 구 씨가 이 집 주인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누구네 집인지 알고서 침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금품 목적이 아닌 이 집의 주인을 알고 있는 구 씨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에 의한 범행일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집중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 일단 구 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 씨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 씨는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대기업 간부로 있다가 사건 발생 반년 전부터 현재 회사 대표이사를 맡게 돼요. 계속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방에서 지내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없었냐? 지난 10월 20일에 부도 신청을 낸 걸로 밝혀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뭐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어떤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뭐 부당하게 해고 처리를 당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산재 관련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밖에 회사 운영진, 뭐 사업을 확장하느라 돈 빌렸던 사채업자, 채권 채무자, 경찰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단 한 명도 의심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수사팀이 사건 발생 시각에 이 집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어떤 목격자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아무래도 사건이 대낮에 발생을 했잖아요. 누구 한 명은 봤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마침 이웃 주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이 집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서성대더라. 근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막 급하게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993년 CCTV가 곳곳에 있질 않다 보니까 이런 목격 진술 하나만 가지고 신원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새삼 또 CCTV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갑자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또 다른 목격자.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맞은편 집에서 그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에 정 씨가, 그러니까 구 씨의 아내 정 씨가 찾아와서 수도꼭지를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봐주고 나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다. 뭔가 하고 가보니까 구 씨 동생 A 씨가 할머니 송 씨를 업고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사건 벌어졌던 그 시신 발견하고 나서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날 구 씨 집에 시어머니 송 씨 그리고 며느리 정 씨밖에 없었거든요. 애들은 다 학교에 갔었고요. 이 목수가 오후 2시경에 정 씨의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이 집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구 씨의 동생 A 씨가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오후 3시 17분이니까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유일하게 사라진 이 엘란트라 차량인데 이 차가 도주용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이 차량에 대한 수배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구 씨가 갑자기 수사팀에 연락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집에 사라진 금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집안에 현금 800만 원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93년 당시에 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그 원한살인 이외에 강도살인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국과수에서 시신 부검 결과까지 나옵니다. 아내 정 씨의 손목과 목에서 0.5cm가량의 새큰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범인이 뭐 줄 같은 걸로 피해자를 결박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어쩌면 정 씨를 결박해 놓고 금품이 어디 있는지 털어놔라. 이렇게 협박을 했을 수 있는 거죠. 돈이 목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당시 수사팀이 그 화장대 거울에 낙서 남겨놨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품게 돼요. 만약에 정말로 구 씨한테 원한이 있는 게 사실이면 굳이 자기 정체를 이런 식으로 밝힐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보복살인이야. 이렇게 명백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로 이걸 보고 경찰이 주변에 원한 관계 있는지 탐문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걸리고 싶지 않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앞에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복살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런 의문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초반에 생각했었던 그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범인이 이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한살인인 것처럼 현장을 꾸몄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대체 한낮의 주택가에서 부녀자들만 있는 집에 침입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누굴까? 자, 우선은 수사팀이 구 씨가 없어졌다고 진술했던 그 현금 8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찾기 시작해요. 은행 계좌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구 씨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동종수법 전과자, 최근 출소자, 동네 불량배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탐문을 해요. 한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0월 28일에는 범인이 훔쳐갔던 정 씨의 차량이 대전시 가양동에 있는 모 상업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발견이 돼요. 범인이 어쩌면 차를 가지고 와서 원정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경찰서하고 공조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 핸들에서 누군가의 지문이 발견이 되거든요. 기대를 갖고 경찰이 감식을 했는데 범인의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지문이었어요. 본인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남겨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경찰 수사를 혼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맞다라면 이 범인은 꽤나 머리를 쓰는 놈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월 15일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구 씨가 당시에 수표가 없어졌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 중에 2장이 시중에 유통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누군가의 이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수표에 이서를 한 인물이 밝혀집니다. 정동순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27살이래요. 강도전과 3범이에요. 이제 이서를 하면 필적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필적이랑 사건 현장 화장대에 쓰여 있던 그 글씨, 그 거울에 써 있던 글씨, 이거랑 대조를 하는데 감정 결과 필적 일치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정동순이 개인 계좌를 만들려고 신청서를 쓴 게 있었어요. 이 신청서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적힌 필적하고도 대조를 했는데 이것까지도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동순이라는 놈이 대체 누굴까? 일단은 수사팀이 정동순이 전과 3범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무슨 범행을 저질렀는지 살펴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범행 수법이 이번 사건이랑 너무나도 일치했던 거예요. 과거에 정동순이 피해자들을 제압할 때 항상 피해자들의 목에 철사줄을 감아서 묶고 망치로 가격을 해서 기절을 시키는 방법을 썼었거든요. 이번 사건도 정씨 목에 끈에 졸린 3끈이 있었고 피해자 2명 모두 망치와 야구방망이로 가격당해서 사망을 했었죠. 일단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거예요. 수사팀은 정동순이 수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요. 바로 출동합니다. 근데 이미 잠적했어요. 현상금 1,000만 원까지 내걸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는데도 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이 있잖아요. 잡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12월 18일에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농협빌딩 뒤에 있는 주택가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시민이 이 남자를 또 유심히 봐요.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배 전단지에서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배 전단지에서 본 얼굴을 실제로 보고서 딱 알아차리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막상 그 많은 얼굴들이 기억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본다고 해서 그 얼굴이 바로 매칭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시민이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 발생 54일 만에 정동순이 검거됩니다. 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건지 체포 당시에 이미 과도하고 전화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대전에서 이제 그 차량이 발견이 됐잖아요. 엘란트라 차량. 그때도 어쨌든 범행을 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거 뒤에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대체 구 씨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 진짜 소름이었던 게 뭐냐면 이미 사건 전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 침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방배동의 어떤 포차에서 강민철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집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범행을 계획했다. 우리 둘이 같이 침입했고 살인은 전부 강 씨가 했다. 갑자기 공범이 있다라는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게 아까 전에 그 구씨 이웃 주민이 목격담 이야기할 때 수상한 남자 둘이 서성이고 있었고 본인하고 눈이 마주치자 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경찰도 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정동순이 그동안 은신해 있었던 아파트에 찾아가서 범행 관련한 증거물들을 막 싹 뒤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뭔가 하나쯤은 공범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찾게 되는데 구씨 소유의 명품 선글라스, 벨트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결정적인 거. 정동순이 범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찾아냅니다. 이게 뭐 잘났다고 일기를 쓴 건지. 그러면 상세한 기록이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라는 내용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공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 어디를 찾아봐도 뭐 범행을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공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건 현장도 마치 구 씨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집처럼 꾸며놨던 놈인데 공범이 있다는 거짓말을 못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계속 진짜 공범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떻게 이런 범행을 계획했고 너는 뭘 하기로 했고 얘는 뭘 하기로 했냐 들어가서 걔는 뭘 했고 너는 뭘 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 씨가 말했던 그 강민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 15명을 색출해서 다 수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된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진술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만약에 공범이 진짜 있었으면은 그 800만 원 갈취해가지고 그 수표 대부분을 정동순 혼자서만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추궁을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요. 결국 수사팀은 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조사 결과 정동순은 구 씨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원한관계, 지인 아니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생판남. 그런 사람이 이 집에 침입한 이유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출소 뒤에 막노동판을 전전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결국 강남 일대 부유층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정 씨의 진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많은 집들 중에 잘 사는 집들 많았겠죠. 근데 왜 하필 구 씨의 집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까지 계속 여기 주변을 돌아다녔대요. 어느 집을 고를까 이렇게 범행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구 씨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 집 뒤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 내가 도망치기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침입하기에도 또 담이 되게 낮은 편이었대요. 다른 집에 비해서. 실제로 정 씨는 그리 어렵지 않게 뒷담을 넘어서 구 씨의 집 지하실로 침입합니다. 여기서 꼬박 반나절을 숨어 있었는데 다음날 구 씨 아내가 뭔가 볼 일이 있었던 건지 지하실로 내려왔던 거예요. 여기서 딱 마주친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동수는 피해자 정 씨를 송곳으로 위협하면서 집안 거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음날까지 기다렸던 것도 뭔가 여자들만 집에 남아있을 시간이 그 시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동수는 시어머니 송 씨가 있는 곳으로 정 씨를 데려갔고요. 남편 구 씨의 수표 그리고 730만 원의 현금을 갈취합니다. 그러니까 수표는 7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네요.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손목과 목을 철사줄로 결박해요.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대체 화장대 거울에 있었던 그 메모는 뭐냐? 이거는 가족들을 협박해서 알아냈던 거예요. 이거를 협박까지 할 정도면 어떻게든 지금 면식범 소행으로 만들어야 하고 굉장히 머리 쓰고 계획을 한 거죠. 본인 딴에는. 그리고 지하실에서 가져온 망치와 야구방망이로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후에는 보복살인으로 착각하게끔 낙서를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황당한 진술을 하는데 망치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가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랬다. 상대가 너무 거세게 저항을 하길래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떠실 것 같아요? 강도가 갑자기 내가 완전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거기 강도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흉기를 들고 막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돈 얼마를 안 뺏기겠다라는 이유로 강도에게 저항을 한다? 저라면 어떻게든 강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목숨을 건져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할 것 같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얼어있을 것 같아요. 정동수는 범행 이후에 정 씨의 차량을 훔쳐 타고 대전까지 도주를 했다가 이튿날 차를 버리고 자신의 연고지인 수원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대담한 건 사람 둘을 죽이고 이 와중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축산회사에 취업해서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수배 전단이 배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아까 전에 정동순이 잡힐 때 이제 범행 도구 같은 거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이제 도피 생활하면서 범행 저질러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미 용산구 이태원동 가정집에 침입해서 집안에 있던 부녀자 3명을 위협하고 현금 80만 원을 갈취했었거든요. 안 잡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94년 2월 1일에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정동순이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조사 과정에서는 단독범행 인정해놓고 재판에 와서는 다시 또 그 가상의 인물, 실체도 파악된 바가 없는 강민철이 살인을 저질렀고 나는 망을 본 거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극형을 피하려고 쇼를 했겠지만 1심 재판부는 정동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반항 능력이 없는 부녀자들을 망치로 살해하고 수사 혼선을 노려서 거울에 원한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까지 남기는 이런 범행 수법을 지적했어요. 바로 항소하면서 같은 해 항소심이 열렸는데 결과는 원심과 같은 사형이었어요. 이 사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사형이 확정이 됐대요. 다만 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그 사형수 명단에 정동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1995년에 집행됐던 사형수 명단에서도 정동순은 없었어요. 그 후로 현재까지 생존한 사형수들의 명단에도 없었고요. 감방에서 뭐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거나 특사 등에 의해서 무기수로 감형됐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뤄졌었는데 막상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